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오늘도 잠들기 전 조용히 세계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 기원전 323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유럽 역사 기준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마지막과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동쪽에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서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지배해온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에 도전한 한 젊은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왕국에서 출발한 젊은 왕의 군대는 그리스 세계를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며 이집트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전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지금부터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 어떻게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56년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훗날 그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누구도 그가 그렇게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 세계의 변방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남쪽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 그리스 세계의 문화와 정치 중심은 대부분 이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마케도니아는 조금 다른 나라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넓은 평야와 산악 지형을 가진 나라였고 뛰어난 기병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던 왕이 바로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매우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새롭게 개편하며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긴 창을 사용하는 팔랑크스라는 보병 전술을 발전시켰고 기병과 보병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군사 개혁을 통해 마케도니아는 점점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이런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올림피아스라는 여왕이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고 어린 알렉산더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는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라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궁에서 자라던 어린 알렉산더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말을 타고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전쟁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교육은 단순히 군사 훈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철학과 과학 그리고 정치와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여러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철학과 문학 그리고 정치와 역사에 대해 배우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영웅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바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도 언젠가 아킬레우스처럼 위대한 전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교육과 경험은 그의 성격과 생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궁에 매우 사나운 말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 거칠어서 누구도 쉽게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알렉산더는 그 말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말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말의 머리를 태양 쪽으로 돌려 그림자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고 조심스럽게 말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사나운 말을 완전히 길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은 나라가 될 것이다. 너에게는 더 큰 세상이 필요하다. 이 말은 훗날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한 말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어린 왕자 알렉산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곧 거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20살이 되는 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 젊은 왕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정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렉산더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왕자의 길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큰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왕실의 결혼식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였고 여러 귀족들과 군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필리포스 2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왕이었던 필리포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위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젊은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왕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내부에서도 여러 귀족들이 권력을 두고 경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는 먼저 왕권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을 정리하고 마케도니아 군대를 장악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보이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기도 합니다. 젊은 왕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군대 역시 그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남쪽에는 수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테베 같은 도시들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 알렉산더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리스 세계에 전해지자 여러 도시 국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왕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독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테베라는 도시는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테베는 오래전부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 국가였고 그리스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대가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테베는 결국 마케도니아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군대는 이미 필리포스 시대부터 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알렉산더 역시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테베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세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많은 도시 국가들은 이제 알렉산더가 단순한 젊은 왕이 아니라 매우 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결국 알렉산더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목표는 그리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동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서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페르시아와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같은 전투는 그리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역시 언젠가 페르시아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대와 그리스 동맹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아시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원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과 함께 제사를 올리며 이 원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곧 첫 번째 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전투의 이름은 그라니코스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대와 그리스 동맹군을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아시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군사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젊은 왕이 이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케도니아 보병, 강력한 팔랑크스 부대, 그리고 뛰어난 기병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기병은 알렉산더 군대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도착한 알렉산더는 곧 페르시아 군대와 첫 번째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그라니코스 강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 측 역시 알렉산더의 원정을 막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지방 총독들과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모였고 그들은 강을 따라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라니코스 강은 깊지 않은 강이었지만 강을 건너는 동안 공격을 받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강을 바로 건너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살을 가르며 마케도니아 기병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곧 페르시아 기병과 충돌하게 됩니다.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투의 가장 앞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전투 도중 알렉산더는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귀족 중 한 명이 그의 투구를 향해 강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 장군 중 한 사람이 빠르게 달려와 그 공격자를 쓰러뜨리며 왕을 구해냅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마케도니아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알렉산더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그는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방어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점점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 왕의 군대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원정이 계속되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거대한 군대를 모아 알렉산더를 막으려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기원전 333년 두 군대는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직접 맞서는 첫 번째 큰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바다와 산 사이의 좁은 평야였습니다. 이 지형은 숫자가 많은 페르시아 군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지형을 이용해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마케도니아 군대는 질서 있게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팔랑크스 보병들은 긴 창을 앞세우고 천천히 전진했고 양쪽 측면에서는 기병 부대가 움직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기병을 이끌고 직접 공격에 나섭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적군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있는 중심부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결국 다리우스의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전장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왕이 도망치자 페르시아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투는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직접 지휘한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명성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은 점점 알렉산더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지중해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지나며 항구들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장악하면 페르시아 해군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오랜 포위전 끝에 티레라는 강력한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그의 원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군대는 남쪽으로 이동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해방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큰 저항 없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도시는 훗날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알렉산더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시와 오아시스에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알렉산더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할 운명을 가진 인물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알렉산더는 다시 동쪽을 향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 역시 이번 전투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서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많은 군대를 동원하려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이번에는 넓은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전 이수스 전투에서는 좁은 지형 때문에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넓은 평야가 펼쳐진 가우가멜라 지역을 전투 장소로 선택합니다. 기원전 331년 두 군대는 마침내 이곳에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매우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보병과 기병 그리고 전차 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고도 전해집니다. 반면 알렉산더의 군대는 약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전투 경험과 전략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페르시아 군대는 넓은 전선을 이용해 마케도니아 군대를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페르시아 군대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페르시아 군대의 전열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알렉산더는 기병을 이끌고 페르시아 군대의 중심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기병들이 빠르게 돌진하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중심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다리우스는 다시 한번 전장을 떠나게 됩니다. 왕이 도망치자 페르시아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가우가멜라 전투 역시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상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 가우가멜라 전투 이후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다시 군대를 모으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바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빌론은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오래된 문명과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빌론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를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파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또 다른 중심 도시인 수사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의 원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페르시아 왕들의 궁전과 수많은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계속 도망치며 군대를 다시 모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군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뒤 많은 장군들은 이제 원정을 끝내고 돌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동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산과 사막이 이어지는 매우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곳에서도 전투를 이어갑니다. 그의 군대는 여러 부족들과 싸우며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도시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도시들 중 일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은 훗날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이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의 군대에게도 매우 큰 시험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뒤에도 알렉산더의 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은 이제 충분히 싸웠다고 생각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 사람들에게 동쪽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의 군대는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이전에 싸워왔던 전쟁터와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거대한 강들이 이어져 있었고 기후 역시 매우 더웠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군대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 북서쪽 지역에서 한 강력한 왕과 맞서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포로스였습니다. 포로스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인도 왕이었으며 특히 전투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코끼리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힘을 이용해 적의 전열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26년 두 군대는 히다스페스 강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강을 건너는 작전을 통해 전투를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밤을 이용해 그는 일부 병력을 이끌고 강을 몰래 건너 적의 측면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전장에 등장하자 마케도니아 군대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군대는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투 이후 알렉산더가 포로스를 존중하며 다시 왕의 자리를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의 통치 방식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끝을 향한 행군. 히다스페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더 동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원정은 병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비와 더위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싸우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겠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군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는 동쪽으로 더 나아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군대는 인도에서 서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귀환의 여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여정은 알렉산더 원정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왕. 긴 원정을 마친 알렉산더는 결국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빌론은 당시 그의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그리스에서 시작해 이집트와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일부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을 향한 새로운 탐험과 정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병 때문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독살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오늘날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정복을 이룬 왕이 매우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의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하나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서로 권력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제국은 여러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남긴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의 원정을 통해 그리스 문화는 동쪽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명이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한 젊은 왕이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원전 356년에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움을 받았고 어린 나이부터 전쟁과 정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그는 곧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 세계를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서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서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지배해 온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왕이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전진합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시작된 그의 승리는 이수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로 이어지며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그의 군대는 이집트를 지나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의 원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의 경계를 넓히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지나간 길을 따라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졌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의 언어와 학문 그리고 예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여러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며 새로운 문명이 형성됩니다. 알렉산더가 남긴 영향은 단순히 영토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정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 세계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대한 역사를 만든 인물이 매우 짧은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알렉산더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짧았지만 매우 강렬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작은 왕국에서 출발한 젊은 왕은 결국 세계 지도를 바꾸는 역사 속 인물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편안한 밤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세계사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 30초 교양 역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